영끌 세대라고 우리 모두 불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0대, 30대들 관련해서 이제 논문 찾아보면 다 합쳐서 2,000명도 안 돼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요? 30대는 1,000명 수준, 20대는 뭐 680명인가?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그 나이대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냥 원래 집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나라를 주무를 때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처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이라는 정치 공부 방송 정치이건 아니지의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그 비좁은 사무실이 그래도 세 분을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권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년주거 이야기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있고요.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2030을 위한 주거 정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했었었던 그 2030을 위한 컨퍼런스 때 지수님이 연사로 나서서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2030 세대는 영끌 세대 아니다. 영끌 세대는 60대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 또 저희 채널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님과 주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수님은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저는 전세 사기가 뉴스에는 이제 많이 안 나오지만 사실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누적되고 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기울기가 계속 일정해요. 가파라지는 거예요? 가파라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새롭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청년분들이랑 이제 대응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후보들한테 어떤 주거 정책을 요구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 정책을 좀 시작으로 2030 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청년 주거 정책이 세팅부터 글러먹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을 통로 취급하는 정책이 너무 많아요. 통로. 예를 들면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으로 뭐 20만 원 딱 생애 한 번이잖아요. 생애 한 번 20만 원을 내가 한 1년 받으면 나의 주거 안정이 실현되나? 이런 류의 정책들은요. 이것만 있으면 큰 쓸모를 보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세 20만 원을 요즘 청년들이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월세를 좀 올려볼까? 다 70? 올리더라고요. 부동산이 알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나는 나를 이렇게 통과해서 임대인한테 그냥 국가의 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전세 대출도 사실 좀 비슷하게 보는 게 청년 전세임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이제 나의 보증금을 대신 이제 임대인에게 내주고 내가 거기에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정책인데 살아보셨어요? 그 집 고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집 고르는 건 또 내 일이야. 그러니까 공공임대처럼 보장이 안 돼요. 주거의 질이라는 게. 집 고르는 것도 다 내 일인데 겨우 구하면 그 집의 가격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집의 컨디션과 이 집의 가격이 조금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비싸다고? 근데 그렇게 비싸진 이유는 전세임대 정책 자체가 그냥 혼자 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집은 그 정도 돈 받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전세임대에 대한 그 보증금 기준이 올라가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집도 이 정도까지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맞아요.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되게 많은 이 지원 정책들이 특히나 집에 관해서는 그냥 이제 좀
나뒹군다 혼자. 근데 저는 이거는 예를 들면 라면 값은 국가가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데 사실 집값 같은 것들은 제어 대상으로 취급이 안 되잖아요. 뭐 대중교통 뭐 버스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개입이 되는데 집값은 개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엇에 시스템이 개입하고 무엇에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는가의 기준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집은 너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왜 개입이 안 되나가 이제 저의 좀 계속 오래된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생애 단 한 번 1년 20만 원 이거 주는 게 큰 효용을 보기 당연히 어렵죠. 물론 당장 월세 20만 원 누가 저한테 지원해주면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청년 주거 정책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만 원 느끼게 줘가지고 되는 지금 이유죠. 1년만 준다고 그죠. 뭐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 전세 알아보고 다닐 때 그거 아시죠? 뭐 버팀목 지금 뭐 한도 올랐어요. 뭐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으니까 얼마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그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미 부동산 돌아보면 다 그 이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동네마다 동네에 그 동네를 주름 잡고 있는 임대인 그룹의 성향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동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동네가 있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지만 그 특정 대학가 쪽은 정말 너무 악덕한 수준이에요.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런 이제 원룸 장사하시는 분들의 담합 같은 거 워낙 이제 뭐 서울 인근에서 대학 다니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곳저곳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뻔히 다 알면서 청년 대상으로도 월세 지원해줍니다 라고만 만드니까 거기서 벌어지던 문제가 똑같이 청년에게도 벌어지고,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아니까 이게 쓸모있는 정책인가? 물론 당장은 좋아. 근데 나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좀 보게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정책 중에 그게 있거든요. 미혼 청년에게 그 특별 공급해주겠다는 그 청약 이런 이제 유형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열리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누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도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효용을 못 느끼는, 효능감을 못 느끼는 청년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세 사기 터지면서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 경쟁률들이 정말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공공임대 들어갔는데 원래 이 공공임대가 대기자들이 있는 공공임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한 1년 기다려서 들어간, 원래 그런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도 되게 높은데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임대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당장 월세를 적게 내고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좀 보장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공공임대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임대는 나에게 정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충분히 유의미한가라고 한다면 또 물음표가 있는 거죠. 원룸에서 평생 살라고 하면 사실 그거 장담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삶이라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확신해 줄 수 있나?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 거고, 그마저도 사실 평생 약속 안 해주잖아요. 10년이란 말이에요, 청년한테는. 그럼 사실 그 집에서 한 4년 정도 살고 나면요, 이제 디데이 계산 들어가요. 아, 내가 지금 4년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하진 않는구나. 내 월급은 나의 선배들이나 이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올라봤자 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나는 10년 뒤에도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소득 수준일 것 같은데 이 공공임대는 10년 뒤에 나를 나가라고 하겠지? 그럼 나 어디 가지? 나 어떡하지? 이런 질문에서 저는 공공임대마저도 어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돌고 돌면서 우리의 좀 불안들을 계속 응어리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많은 부분,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그 공공이 라면 값을 조정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가격 형성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주거의 질에 맞춰서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어쨌든 계속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별개로 좀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량 안에서 사실 뭐 분양 아파트도 있고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유의미한 수준까지 확장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지? 약간 이런 질문도 들어요. 사실 그 해외에 가서 이제 이 한국 정부가 자랑하는 그 한국의 공공임대 수준은 되게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저와 이제 제 동료들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죠. 예를 들어서 5년 살고 내보내는 거 공공임대라고 취급할 수 없죠. 그리고 전세임대는 어쨌든 간에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이런 것도 공공임대로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르고 정말 순공공임대, 순공공임대를 이제 따져보면 전체 주택의 한 5%대 수준이고요. 근데 이 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100명 있으면 집이 이미 한 103개, 104개 있어요. 103.6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미 사람보다 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계속해서 어떤 동네를 다 부숴버리고 새로 엄청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미 지어진 집 같은 것들을 그것을 이제 계속 시장에서 더 비싸지는 어떤 화폐로 쓰이게 방치하지 말고 그것들을 공공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공임대 사는데 제 동네 다 민간임대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저렴하게 사는 축에 속해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여기에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적어도 10년도 좀 짧아요. 1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제가 제 삶을 계획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상상하고 좀 행동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집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다만 이미 한국은 너무 많은 집들이 다 민간 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5% 정도만이 공공임대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이제 자가 소유이거나 민간 임대라는 건데 한국의 자가 소유 비율은 한 60% 정도이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가 이제 다 민간 임대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민간 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집이 공공임대가 되면 참 좋겠지? 라고 말하면 너무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정말 저는 절대 정부의 그 정당 색깔이 바뀌고 말고로 떠나서 너무 중요하게 이제 지켜져야 하는 어떤 원칙으로 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가 이미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임대 시장에 당연히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를 저는 전세 사기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2월 28일이 전세 사기 첫 번째 희생자 분의 이주기예요. 그래서 그날 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랑 저 같은 이제 주거권 활동가들이 국회에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 있다가 그 소식을 이제 처음 들었었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며칠 전에 사실 어떤 국회 자리에서 그 이제 피해자분이 국가가 개입해줘야 된다. 나 이렇게 경매 끝나버리면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거리로 가게 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경매를 일단 좀 멈춰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는 조치해본 선례도 없고 안 된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계속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민간임대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고, 근데 이걸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고, 그리고 이후의 정부에서도 사실 계속 모른 척한다고 하면 저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그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정부에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 몇 채 보급하겠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질 것처럼 생각이 드지만 그건 대부분 민간임대나 뭐 이게 풀리고 결국에는 뭐 대출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전세 사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피해자거든요. 왜요? 저는 지금 2년 넘게 못 돌려받아가지고 경매낙찰 받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 결정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결정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네, 최선이었고 뭐 사람들이 잘 알아봤어야지 하는데 정확했어요. 제 기준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는 민사는 승소했는데 형사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돼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도 저희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네. 피해 세대가 하나여서일 수도 있고 뭐 선순위여서일 수도 있고 뭐 기준보단 어쨌든 다 이렇게 증명해서 올렸는데 뭐 하는데 그 갭 투자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국에는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경매 낙찰을 통해서 임차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임대인이 책임감을 안 가져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도 책임감이 없이 해도 되고 그 책임도 계속해서 없어도 되는 이 구조에서 사실은 그 주택을 굉장히 꼼꼼히 아무리 알아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대체로 이제 뭐 74%가 2030 세대고 저희 세자매도 다 2030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와닿는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좀 공감했던 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그렇게 죽는데 정치가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피해이고 이 피해자로 경험을 해봤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악마하고 미워해서 임대인이 불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미진할까? 이게 정쟁의 이슈인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뭐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전세 사기 그 특별법이 어떤 상황까지 내용까지 채워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저 역시도 지금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안 발생할 거냐고 하면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세가 두렵기 때문에 월세로 사니까 사실상 주거 안정성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보다 더 꼼꼼히 알아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안 생길 거냐? 개인 근저당을 잡을 줄 알았냐고요. 저는 일단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던 날 피해자분들이 엄청 많이 우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등록할 수 없는 특별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일반적인 보증금 위반화는 취급을 안 해줘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보증금 위반원이 일반적인 거여서 그런 것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으로 삼아줄 수 없대요. 일반적이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진짜 사기죄가 맞습니다. 땅땅땅. 몰라왕 막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은 안 돼요. 전세 사기 피해 입을 거면 나만 피해 입으면 안 되고요. 최소 2명, 뭐 3명.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둘이 같이 뭐 신청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명은 안 되고요.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수사를 개시했는데 전세 사기 아닌 것 같습니다. 사기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도 개시되어야 되고. 근데 아무나 개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입증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수사 개시라고 하면 되게 어떤 법치 국가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결국 다 피해자 몫이거든요. 세입자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고 언제부터 작정했는지 이거를 내가 다 해야 되고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해놓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작정했으면 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갭투기를 해봤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정말 갚을게요. 500만 원 먼저 드립니다. 100만 원 먼저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아서 꼼수를 부려놨으면 그것도 또 다 이제 참작이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의지가 있었으면 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가 돼버리면 사기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4만 명, 5만 명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만이 피해자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만 전세 사기가 벌어졌던 것도 아니고 과거의 시간까지 다 합쳐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사실 보증금이라는 건 저는 세입자들한테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약간 입장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 거처를 마련하려면 그 입장권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홀라당 먹어버린 누군가 때문에 자기 삶이 뒤흔들렸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피해를 지금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경매가 있었던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논외죠.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있었던 것은 보증금을 못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사람들은 다 깡통전세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보고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라는 발의안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같이 그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제 되었던 것이 있고요. 그래도 반쪽짜리나마 통과가 돼서 그래도 이제 좀 피해를 좀 구제하신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피해 구제가 사실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단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줘라라는 거였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었냐면 어떤 그 부도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도난 아파트에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도 임대 아파트에 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비용을 먼저 이제 좀 조달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이 집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그러니까 먼저 구제하고서 나중에 이제 후속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의 삶은 1년, 2년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의 1년, 2년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10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국가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좋은 이제 취지의 어떤 이제 법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지금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선구제 후회수라는 이제 법 요구는 이제 관철되지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한 필요는 저는 여전히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개정이 돼야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법이 일시적이에요. 올해 6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요? 네,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기한을 두는 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6월에 지금 끝나면 지금부터 빨리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을 피해 대책의 분들은 계속 국회의원 만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따위로 특별법을 만든 게 지금 정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수많이 있지만 집에 관해서도 전세 사기에 관해서도 거부권 행사했던 것만큼 사실 저는 이 과오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정될 때 반드시 이 시효 문제 이제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이거는 해소될 거고 되어야 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희망사항을 보태보자면 사실 피해자분들이 특별법 제정할 때 구제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방도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을 아무리 회상해봐도
너무 평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아는 플랫폼, 모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동산 통해서 구한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다. 이거 잡아야 된다. 예방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이거는 애당초 특별법 논 외였죠. 왜 다 논의해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세입자로 살아봐야 된다. 저 국회의원 300명이 세입자로 살면서 자기가 집 계약해보고 자기가 떼어보고 다 겪어봐야지 역지사지가 되지 않을까? 맞아. 너무 옛날에 젊었을 때 사서도 고생한다지 약간 그 시절에만 세입자 경험을 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를 들면 그냥 보증금 미반환 자체를 다루는 법으로 저는 변화해도 전혀 무방하다. 세입자들한테는 그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그쵸. 지금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체계 안에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효부터 풀어야 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요구는 사실 피해자분들도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진짜 웃긴 게 피해자분이 구한 다음 집에서 또 피해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체제,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전세 사기 피해 당했는데 이번엔 내가 당한 분들도 있으시고 10년 전에 당했는데 이번에 당한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당해서 새로 집을 구했는데 거기서 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옥들을 그냥 개인의 몫으로만 떠넘기고 있는 게 지금의 법제라고 한다면 이걸 바꾸는 게 저는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일반적인 미반환이라는 세계관 자체, 사고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세계관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뉴스를 보다 보면 사실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그 댓글들이 조금 갈리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댓글들은 대체로 통일돼요. 공인중개사 맞다 문제다. 근데 그건 국회에 잘 안 가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의 이해관계는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세입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너무 까탈스러운 세입자로 취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계약할 수 있는 집을 아무도 안 보여주니까 그냥 참아야 했던 이런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직이나 이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오랫동안 형성해온 자기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나라들은 이제 로비하는 게 합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자기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 안에서. 근데 저는 세입자들은 그렇지 않아 왔고 그러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세입자들을 흐트러뜨리고 계속 해체시켜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 문제에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너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도 된다라고 공인해 놓은 그 사람들한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요구는 너무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요구가 국회를 넘어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이제 법 개정들은 사실 정부 관계자들도 정말 힘들어하고요. 국회의원들도 힘들어해요. 왜냐면 지역에 터줏대감 분들이 정말 많으신 지역 거예요. 유지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상 한번 털리면 정말 괴롭힘이 말도 못하시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법 개정안을 누가 냈어? 누구야? 아. 그게 만약에 정부 관계자면은 그 정부 관계자의 신상 털어서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네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도 가능한데 이 세입자들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에 관한 법안들은 사실 국회 문턱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이 내용들은 이제 국토위에서 이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토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법안이 발의가 되어도 논의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서 폐기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지금 좀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그 메시지의 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분들은 어쨌든 협회를 구성했거나 오랫동안 그 세계관을 통해서 힘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반대로 사실 2030은 뭐 세대나 아니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작동되는 원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보다 보면 반대로 우리한테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수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정치 안에 국회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2030 세대가 주거 정책을 더 우리에게 맞는 세계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돌고 돌아서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결국 누구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그 목소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세입자들의 정체성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논의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는 어떤 지역의 터줏대감일 수 있거든요. 임대인도 그 지역의 터줏대감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세월과 어떤 관계들을 이제 계속 쌓을 수 있는 자원을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40%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런 사람들, 특히나 청년 세대는 82.5%인가? 이 사람들이 다 세입자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세입자들이 저는 그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작동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공공이 개입해서 내가 여기에서 안전하게 집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소리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공인중개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건 구청의 신고 대상이거든요. 근데 구청에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많이 모르니까. 그리고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창구 차원에서 반려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는 접수해도 잘 안 돼요. 이러면 뭐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얼마나 강제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약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입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정치가 저는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서 보통 정착하고 있는 주민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그 땅,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취급되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구에서 뭐 한다고 하고 시에서 뭐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세입자입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세입자고 뭐 그냥 다 갖다 써놓고 중요한 그 지역에 대한 계획, 논의를 하고 그 땅에 어떤 정치가 펼쳐질 수 있는가를 결정할 때는 소유권을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약간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란 이유로 이 땅에 당신들이 열심히 놀러 다니던 그 동네 밀고요, 뭐 비싼 아파트 지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동네에서 열심히 이제 갈고 닦고 하면서 이 동네 이야기들 같이 만들고 있는데 내가 전세 사기 피해 당하는 문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거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나 어떤 임대인들의 어떤 그 이제 오랫동안 구축해온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한테도 저런 게 필요하다. 우리한테도 저 지역의 목소리 낼 수 있는 어떤 그룹
어떤 모임,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세입자는 지역성과 잘 붙기 어려워서 또 지역에서 목소리 내기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가 정치 스타트업으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2030 유권자는 낮에 다 동네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시권에 있는 유권자가 아니어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만나게만 해도 혹은 연결되게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이런 발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사실 엄청 일상에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또 반대로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세입자가 많이 모여있고 자기 지역 기반으로 찌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동작구라고 하면 동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연결돼서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펼쳐지는 정치를 내 일상에서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어두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무언가가 변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삶과 바로 직결될까? 라는 감각이 부재한데 그 이유는 내가 계속 이사 다니게 되니까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전세 사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세입자들이 좀 이사를 좀 덜 다니는 환경이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조직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긍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프라이드도 좀 쌓으면서 이 정체성이 뭐가 문제인데 난 일단 여기 살고 있는데 왜 나 배제해? 나 기분 나빠. 나도 여기에 정치로 개입할 거야. 라고 좀 소리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계엄 사태 이렇게 이어지기 전이었다면 아마 지금 정부가 주력하려고 했던 목소리 중 그 시도 중에 하나는 임대차 입법 폐지였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2년밖에 못 살고 이사 가야 되는데 4년은 그래도 보장해주는 그걸 굉장히 없애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이해관계가 작동하냐면 원래는 2년마다 전세금을 2천, 3천씩 올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올리게 만든 게 이 법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40%의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법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길어질수록 좋죠. 그러니까 2년 뒤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리지 못하는 집이 4년 뒤에도 못하고 6년 뒤에도 못하고 8년 뒤에도 못한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사실 계획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4년 뒤에는 요만큼 오르겠구나. 요만큼 오르겠구나. 10년 뒤에는 요만큼 오르겠구나. 그럼 내가 이 동네에서 계속 요 정도 이렇게 살면서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겠네. 내 친구 이만큼 사귀겠네. 나 이 동네에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네. 이런 게 이제 상상 가능할 텐데 사실 그거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했던 게 지금 정부의 좀 시도 중 하나였고 이후에도 계속 그 시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임대차 3법 지금은 임대차 2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거를 직접 감각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도 우리의 방식대로 언어화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 원래 유동적이잖아.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어차피 이사 갈 거잖아. 당연하잖아. 그리고 내 집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만 사실 하는데 사실 집은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취급되는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여기고 있고 헌법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이 땅과 집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재한 사회를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희가 곧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올 대통령 후보에게는 이 사람이 2030을 위한 주거 대책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요?
딱 하나? 근데 사실 그 아세요? 그 약간 공공임대 주택 짓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 후보는 없어요. 오, 여야 상관없이요? 오. 모두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공적 자원을 이제 민간 분양에 풀어낸다든지 혹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넘겨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안 짓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사 다니면서 뭔가 떠도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면 이 삶의 불안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 말대로면 내가 다음에 전세 사기 안 당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말대로 해봤자 전세 사기는 내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문제로 남을 것 같은데 싶다면 저 사람은 우리의 주거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겠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거 얘기를 열심히 해봤는데 각자 기억에 남는 것도 공유하고 지수님도 딱 한 줄을 남긴다면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미네님부터. 제가 진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사실 라면 가격에는 국가가 개입하는데 왜 집 가격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방관하고 있어라는 질문 자체가 좀 울림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식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주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재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는 집을 가질 거라고 당연하게 예상되는 세대와 또 그렇지 않은 2030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이런 변화를 만든다면 왜 라면 가격은 컨트롤하면서 집값은 그대로 두세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또 사실 저도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또 올해 이사를 가야 되고 집이 컨디션이 너무 막 춥고 막 또 다음 집은 괜찮을까? 막 제 소원은 그거예요. 욕실이 따뜻한 집에 사는 거거든요. 아침에 겨울에 일어났을 때 막 샤워를 하기 싫은 집에 그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나도 돈을 좀 어떻게든 모아서 집 사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집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소유가 아닌 방법도 있고 사실 그런 게 당연한 나라들도 이미 있고 우리가 대안이나 방향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런 내용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자꾸 혼란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막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제가 20대 때 되게 열심히 모았던 많은 자산이 날렸거든요. 근데 이 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경매 낙찰 받은 이 집이 언젠가 다시 그걸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형성하고 싶고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얼마나 국가가 통제할 수 있을까 내지는 해도 되는가에 대한 마음도 계속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정성이나 2030 세대를 위해서의 주거 환경이 변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방안과 이미 이제 그 시스템의 구멍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욕망을 정부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혹은 정치인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그거를 되게 치열하게 논의하는 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런 혼란함 안에서 정치인들이 그래도 소유하고 싶은 사람, 아니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계속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의 공백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최선일까를
그게 주거 정책의 메인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되게 수많은 내용보다 이걸 가지고 머리 싸매도 너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주제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집이 카지노의 칩처럼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지금 쭉 얘기 들으면서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큰 차이가 없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제 정치에 같이 참여하고 혹은 그 정치를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뒤섞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누가 나가라고 하면 쫓겨날 수 있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나라를 주무를 때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영끌 세대라고 우리 모두 불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끌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0대, 30대들 뭐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논문 찾아보면 다 합쳐서 2,000명도 안 돼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잖아. 30대는 1,000명 수준. 20대는 뭐 680명인가?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그 나이대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냥 원래 집 살 수 있었던 순자산이 뭐 상위 2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으로부터 이제 증여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몇 억에 달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애당초 원래부터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산이 세습되어 왔던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불안을 얼굴로 삼고서 내 불안을 방패 삼고서 이런저런 나라의 정책들을 주물렀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소유하고 싶어, 나는 소유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사실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을 방패 삼아서 누가 이익을 점하고 있는가, 누가 그 많은 집과 땅을 점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독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잘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쭉 지수님과 함께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어떻게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또 좁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님은 저희는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은데 지수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뉴에이지가 계속해서 2030 이 청년 세대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집 이야기도 함께 다룰 때 가능한 이야기거리들을 같이 발견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청년들과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도 해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 함께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보태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만드는 그 힘이 왜 우리한테는 없나. 전세 사기 없애는 걸 가장 중요한 정치 사안으로 만드는 힘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런 자리들이 반복될 때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희망찬 상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 대화들이었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에 답변 못할 것 같다고 엄청 걱정하시더니 뭐 청산 뉴스로 사실 답변해 주셔서 들으면서 뭐야? 이랬는데요. 지수님이나 혹은 주거 정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이슈로 뭐 주거뿐만 아니라 연금은 어떻게 돼? 뭐 그러면은 노동은 어떻게 돼? 기후는 어떻게 돼? 더 궁금하신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뉴에이즈가 2030 세대의 관점에서 진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토피 죄송합니다.
정치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또 언제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